이것이 제 아침 식사 그릇입니다. 저는 지난 180일 동안 이 그릇이나 비슷한 그릇을 먹어왔고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오트밀 반 컵과 치아씨드 2스푼을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 반 컵과 섞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저어 냉장고에 하룻밤 두면 씨앗이 액체를 모두 흡수합니다. 아침에는 우유를 조금 더 넣고 망고, 바나나, 키위, 그리고 블루베리나 딸기를 한 줌 넣은 다음 모든 재료 위에 계피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이것은 신선하고 맛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리지도 않고 이 한 그릇에는 아마 탄수화물이 100g이 훨씬 넘을 거예요. 1년 전에 저에게 와서 당뇨병 환자인 제가 아침으로 이런 걸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강하게 반대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주로 먹던 아침은 달걀, 터키, 햄, 아보카도 샐러드, 단백질 빵이었어요. 그 저탄수화물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이 15g 뿐이었어요. 하지만 6주 전에 식단에 큰 변화를 줬고 정확히 6개월 전부터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적인 날에는 하루에 탄수화물을 50g 이상 섭취하지 않았고 그런 날에는 인슐린을 27단위 주사해야 했어요. 탄수화물 2g마다 인슐린 1단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이 2였죠. 지난주에 같은 그래프를 보면 하루 평균 283g의 탄수화물을 섭취했고 인슐린은 하루에 21단위만 주사했어요. 탄수화물 13g마다 인슐린 1단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이 13이었죠. 그럼 어떻게 제 인슐린 대 탄수화물 비율이 2에서 13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 인슐린 감수성이 6배 반이나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식사 방식을 바꿨고 이 영상에서 무엇을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35년간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에 넣은 계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 상황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인슐린을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거의 일반적인 식단을 먹었고 제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며 식사 후 혈당 변화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수화물이 식후 혈당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저에겐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탄수화물을 덜 먹기 시작했고 즉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 HbA1c 수치는 약 6까지 떨어졌고 혈당 타이밍 범위도 권장치인 70을 훨씬 넘었습니다. 모든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 저탄수화물 식단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몇 주 또는 두어 달 정도 하면 항상 정말 피곤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잃고 빵, 파스타, 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과 뇌가 정말로 일종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좀 하다가 약 1년 전쯤에 힘들기 시작했어요. 꽤 심하게요. 저는 다시 저탄수화물 식단을 그만두었고 정말 자주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건강에 안 좋은 가공식품을 먹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탄수화물 식단을 쉬는 동안 제 혈당은 정말 엉망이었고 전혀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를 이 비건 실험으로 이끌어준 2권의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이 책들은 리버싱 다이어비티스와 마스터링 다이어비티스였어요. 이 책들의 저자들은 모든 제2형과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저지방 식물성 식단을 따르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이 식단을 따르면 당뇨병이 거의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들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큰 효과를 본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다양한 체험담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켰고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혈당 급증 없이 혈당이 더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 저지방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기 전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에너지 수준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런 비건 의사들이 가짜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의사 자격을 박탈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도 이 실험을 시작할 때 확실히 회의적이었지만 정말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0일간 마스터링 당뇨 프로그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프로그램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저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번 해보고 제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음식은 이른바 그린라이트 음식들이고 원하는 만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이 음식들은 과일, 전분이 많은 채소, 콩류, 통곡물, 전분이 적은 채소, 잎 채소, 허브와 향신료, 버섯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른바 옐로라이트 음식입니다. 노란색 범주에 속하는 음식들은 예를 들어 아보카도, 견과류와 씨앗, 올리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보통 지방이 많은 식물성 식품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지방 섭취량이 전체 칼로리의 15%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세 번째 그룹인 레드라이트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이트 식품들은 실제로 전혀 먹을 수 없는데 이것은 꽤 도전적이고 상당히 엄격한 규칙입니다. 이 목록을 처음 봤을 때 힘들어 보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거의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혈당과 인슐린 섭취가 정확히 어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비건 식단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저탄수화물 식단 시의 결과로 혈당 수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는 약 160파운드였고 평균 혈당은 데시리터당 120mg이었습니다. HbA1c는 5.8이었고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7 미만의 범위에 무난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에 있었던 시간은 95%로 권장되는 최소치인 7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52g의 탄수화물을 섭취했고 하루 평균 27단위의 인슐린을 투여했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이 겨우 2대1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극단적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대부분의 칼로리를 지방에서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얻어야 했고 저는 주로 지방에서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전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2주간의 데이터입니다. 제가 비건이 되기 전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표준 미국식 식단이라고 부르는 정크푸드를 많이 먹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더 나빠졌고 저탄수화물 식단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체중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평균 혈당이 데시리터당 130mg으로 올라갔고 HbA1c도 6.1로 상승했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에 머문 시간은 85로 줄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좋지 않은 수치입니다. 제 담당 의사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겠지만요. 그리고 그때 저는 하루에 208g의 탄수화물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공식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슐린 412단위 주사 중이고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은 약 5대1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체 식물성 저지방 식단 도전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저는 비건 식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저는 체중이 좀 줄어서 156파운드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평균 혈당 수치는 115mg/dl로 내려갔습니다. 제 HbA1c 수치도 56으로 내려갔고 이것은 추정된 HbA1c입니다. 제 혈당 목표 범위 내 시간은 93%였고 이는 최소 권장치인 70%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탄수화물 240g을 먹으면서 인슐린은 하루에 22단위만 주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먹는 탄수화물 양은 늘렸지만 인슐린 투여량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이 2주 동안 비건 식단을 시작했을 때 저의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은 1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만에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이 5에서 11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인슐린 감수성이 2배로 향상된 것이고 저탄수화물 기간과 비교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5배로 향상된 것입니다. 이제 처음 3달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따랐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음식 목록은 사실 꽤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90일 후에 몇 가지 수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노란불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견과류와 씨앗, 그리고 아보카도를 원하는 만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더 이상 적당히 먹지 않습니다. 다시 추가한 다른 것들은 빨간불 음식들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선이나 해산물, 달걀을 먹는데 아마 3일에 한 번 정도는 그중 하나를 먹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과하게 먹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고 식단에 포함시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고 이런 음식들이 저를 벗어나게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피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이고 일부 식물성 우유만 예외입니다. 올리브 오일, 겨자, 핫소스를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노란불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공식품조차도 저는 정말로 손대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하루 동안 무엇을 먹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이 실험을 시작한 지 180일 후에 제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오버나이트 오트 과일볼이 제 최애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매일 먹고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과일과 향신료가 있어서 조합도 무궁무진하고 과일볼을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과일과 향신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요리의 완성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점심으로 제가 자주 먹는 메뉴는 비건 칠리입니다. 양파, 당근, 마늘, 파프리카, 큐민, 빨간 피망, 토마토, 검은콩, 병아리콩, 그리고 신선한 고수잎이 들어갑니다. 만들기도 정말 쉽고 가공식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며 이 식사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요. 탄수화물이 많긴 하지만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혈당이 오르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팁을 드리자면 익힌 퀴노아의 검은콩, 스위트콘, 다진 토마토, 피망과 양파, 아보카도나 올리브, 신선한 고수, 라임즙과 소금을 넣어 다시 한번 간을 맞추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가공식품 없이 맛도 훌륭한 샐러드입니다. 여기 또 다른 팁이 있는데 이건 간식이나 아침 식사, 심지어 디저트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식사 모두에 잘 어울립니다. 치아씨드를 아몬드 우유에 몇 시간 또는 하룻밤 동안 담가두세요. 더 달게 만들고 싶으면 으깬 바나나를 넣고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같은 저혈당 지수 과일을 추가해서 더 다채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쉽고 맛있으면서도 혈당에 좋은 음식이에요. 탄수화물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레시피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이런 식단을 180일 동안 먹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즐거웠으며 체중도 꽤 많이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난 후에 제 모든 수치, 혈당이나 인슐린 투여량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는 비건 식단을 즐겼지만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비건은 아닙니다. 가끔 정말 좋아하는 생선과 달걀을 다시 식단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즐거웠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것이 저 자신과 제 건강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구 전체에도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접시를 채우려고 많은 동물을 죽일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비건 선정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계속 먹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솔직히 저는 다양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읽는 것도 즐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꼭 달걀과 스테이크를 먹어야 한다고 그 안에 포화 지방이 있어서 포화 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댓글들조차도 즐겁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유튜브 영상일 뿐이고 제가 모두 저처럼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닙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제 경험과 지난 6개월간 식습관만 공유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 수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한 지 180일이 지난 지금 제 몸무게는 143파운드까지 내려갔고 6개월 전보다 18파운드가 줄었습니다. 평균 혈당은 데시리터당 124mg이고 HbA 1C는 5.9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떤 당뇨병 협회의 권장 범위와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한 타이밍 범위가 95로 실제로 권장 최소 타이밍 범위인 70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 평균 320g의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은 단 20일 단위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이 다시 올라서 15까지 갔습니다.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몸무게가 조금 줄어든 것 빼고는 수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이 75배나 좋아진 것 빼고는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저는 실제로 접시에 담는 평균 탄수화물에 대해 인슐린을 90만큼 덜 맞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지 않죠. 일반적인 미국식 식단에서 제가 방금 설명한 식단으로 바꿨을 때 말입니다. 특히 과일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아주 뚜렷한 혈당 급증을 아마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빠른 혈당 급증 뒤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올 수 있지만 적어도 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먹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일이 점차 줄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제 몸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덜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슐린에 의존하는 분이거나 저처럼 1형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볼루스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저에게 꽤 잘 맞았고 고혈당 지수 음식을 저혈당 지수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식단을 바꾸기 시작할 때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기 시작할 때 또 한 가지 경험한 것은 제 혈당이 정말 빠르게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식사를 하고 볼루스 인슐린을 맞은 후 2-3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감수성이 매우 빠르고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22단위였던 기저 인슐린 용량이 12단위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저 인슐린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매일 기저 인슐린을 한두 단위씩 계속 줄이긴 했지만요. 전환하는 동안에도 저혈당이 자주 발생했고 혈당이 계속 낮아져서 식사 후 2-3시간이 지나도 너무 낮아지지 않게 이상적인 범위로 유지하려고 과일을 꽤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볼루스, 즉 식사 전에 맞는 인슐린의 경우에는 인슐린 대 탄수화물 비율이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요. 저는 볼루스 용량을 훨씬 적게 맞고 있어서 식사 전에 인슐린을 훨씬 덜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그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인슐린 감수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가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끊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탄수화물이 적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만약 2-3년 전에 저에게 물어봤다면 저도 아마 그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6개월간의 실험을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00g이 넘는 탄수화물을 먹고 있고 저보다 2배 더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루에 50g이나 30g의 탄수화물을 먹던 시절보다 인슐린을 더 적게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분이 좋고 덜 피곤하고 살도 좀 빠졌고 에너지도 넘쳐서 불만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저는 영광스럽게도 단 한 분 스테이시 심스가 진행하는 당뇨병 커넥션 팟캐스트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스테이시는 제가 진단받았을 때부터 당뇨병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마이 패트리온에서 그 전체 인터뷰와 다른 보너스 콘텐츠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저지방 통곡물 식단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식물성 식단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결국 그 식단에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완벽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의 필요에 더 잘 맞는 완전히 다른 식단을 따르고 싶거나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자주 먹거나 추천받는 음식들 중에서 특히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들은 피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먹는 해로운 음식 10가지를 소개하니 꼭 시청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차오.